세계 역사에는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100분의 1, 인구는 30분의 1. 주변은 전부 제국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한 번도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사라진 건 언제나 제국들이었고 끝까지 남은 건 그 나라였습니다. 이게 정말 운이었을까요? 한 명이 죽을 때 적 100명이 죽어야 한다는 냉정한 계산, 명예도 낭만도 버린 생존의 공식,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그 철학이 과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와 기술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입니까? 아니면 역사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밀려오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이 깨지는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경험했어요. 하버드 사회학관 수백여 명이 모인 강당에서요. 수십 년간 사회이론을 다져온 학자 로버트 스톤 교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본인의 논리가 틀렸다고 밝혔거든요. 교수님이 본인 입으로 자신의 체계를 무너뜨린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화면에 4글자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그 장면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라고 합니다. 그날은 중반 낮 2시쯤이었어요. 하버드 사회학관 3층 대형 강당이었습니다. 높은 구조와 유리로 들어오는 빛이 원목 테이블을 환하게 했고 200개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통상이라면 이런 특별 세미나의 절반도 안 찼을 텐데 이번은 다르더군요. 복도에서부터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빠른 보폭으로 지나가며 교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학생이 그 저명한 학자님이냐고 물었어요. 음성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당 중앙쯤 위치를 잡았고 노트북을 펼쳐서 필기구를 꺼냈습니다. 오른편에 앉은 제이슨은 태블릿을 켜고 있었어요. 왼편에 제니퍼가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언가를 고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전방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브라이언이 동료에게 오늘 특별 강연 주제가 뭔지 물었어요. 브라이언은 휴대전화를 보며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웃음소리가 났어요. 손흥민 나라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끼어들었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나온 국가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동의했어요. 한국이요? 사회학 특별 강연 소재로 한다는 게 자체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였어요. 반도체 제조하고 선박 건조하고 승용차 생산하는 국가였는데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특별할 게 뭐가 있을까요? 후방에서 또 다른 대화가 들렸어요. 로버트 스톤 교수님이 한국 주제를 한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엔 유럽 사회 연구만 하던 분이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나 보다는 추측이 오갔어요. 강당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기대 반 무심 반이었어요. 200명이 모였지만 진지한 학술 토론을 고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유명한 학자 보러 온 사람들과 학점 때문에 온 사람들, 동료 따라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전열에 앉은 학생은 이미 노트북으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열 몇몇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진지하게 노트를 펼친 사람은 1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사회학 대학원 2년차였습니다. 현대 사회이론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배운 건 명확했습니다. 사회는 구조로 움직이고 개인의 행동은 체계가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제도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강연이 궁금했어요. 로버트 스톤은 구조주의 이론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아마도 경제발전 모델이나 정부주도 성장, 재벌 체계 같은 구조적 요소들을 다루겠지 싶었어요.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당 공고문에 적힌 타이틀이 조금 이상했어요. 현대사회 이론의 한계였습니다. 한계요? 이론의 한계를 다루는 특별 강연이라니 보통은 이론의 적용이나 이론의 확장 같은 제목을 쓰는데 말입니다. 왜 한계일까요? 슬라이드에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이 떠 있었어요. 타이틀이 크게 보였습니다. 현대사회 이론의 한계 예측 불가능한 사회 모델이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로버트 스톤 교수 하버드 사회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편 남학생이 예측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어요. 옆에서 누군가 어깨를 으쓱하며 들어봐야 알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수업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보통 정확히 시간 맞춰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강당이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좌석을 잡았습니다. 제니퍼가 차를 다 마시고 컵을 가방에 넣었어요. 제이슨도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휴대전화 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화면을 내렸어요. 강당 전체가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를 쳐다봤지만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강당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200명이 모두 입구를 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특별 강연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타이틀부터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현대사회 이론의 한계, 예측 불가능한 사회 모델,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손에 필기구를 쥐었어요.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은 다음 그 아래 타이틀을 적었어요. 로버트 스톤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라고 쓰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특별 강연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다를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앞줄 학생 몇몇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복도의 발걸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바로 입구 앞이었어요. 강당 안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회전했어요. 강당 200명의 눈길이 입구에 고정됐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입구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스톤 교수님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긋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어요. 연단으로 걸어가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마이크를 켰습니다. 스크린을 확인했어요. 모든 동작이 침착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00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스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이론을 연구했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한나라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강의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너졌다고요? 이론이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크게 떠 있었어요. 현대사회이론의 한계, 예측 불가능한 사회 모델, 한계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제가 이 단어를 쓴 건 겸손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었어요. 서구 사회이론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손에 쥔 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이론의 한계, 예측 불가능. 교수님이 연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울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배경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거리였어요. 간판들이 빽빽했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리처드 브룩스라는 이름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동아시아 특파원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도쿄에서 10년, 베이징에서 10년, 그리고 서울에서 10년을 보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도쿄의 질서정연함에 대해서요. 베이징의 거대함에 대해서요. 그리고 서울의 독특함에 대해서요. 특히 서울 이야기를 할 때면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강의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앞줄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뒷줄에서 핸드폰 보던 학생들도 화면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요. 일본처럼 계획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압도적이지도 않은데 뭔가 다른 힘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르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님이 잠시 멈췄어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1980년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처음 부임했을 때요. 당시 한국은 막 민주화를 시작한 나라였어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비포장 도로가 많았고 건물들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나타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듯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눈빛이었어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남학생이 뭔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여학생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무관심은 사라졌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돌아갔을 때요. 17년 만이었어요.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섰고 도로는 깔끔해졌어요. 지하철이 생겼고 공항은 현대화됐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놀라게 한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해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아버지는 취재를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결혼 반지를 내놓고 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을 가져왔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세계를 취재했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어떻게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특수한 상황이었겠지 싶었어요.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연단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학생들을 직접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요. 그 다름이 뭔지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마침내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로요.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다름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론가로서가 아니었어요. 관찰자로서 갔습니다. 증인이 되러 간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2주간 머물렀습니다. 서울 곳곳을 걸었어요. 명동, 강남, 홍대, 이태원을 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탔고 택시를 탔어요. 시장에 가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하지만 그 다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배운 사회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구조주의로도 기능주의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빈 화면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본 것을요. 제가 경험한 것을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강의실 2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앞줄 학생은 펜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뒷줄 학생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론과 충돌할 거예요. 상식과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이론을 거부하는 나라. 교수님이 연단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앞에 섰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크게 떠올랐어요. 1대 100.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생존의 최소 조건. 교수님이 그 숫자를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교환비입니다. 전쟁에서 우리 병사 한 명이 죽을 때 적군은 최소 100명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국이 세운 생존의 기준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앞줄 학생 몇몇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00명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수님이 연단 앞으로 나왔어요.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반도 옆에 거대한 중국 대륙이 있었습니다. 크기 차이가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의 인구는 늘 부족했습니다. 옆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인구 차이가 10배, 20배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로 밀려요.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결국 지는 겁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했어요. 우리가 100명을 죽이고 우리는 1명만 죽는다면요? 그럼 10만 대군이 와도 우리는 1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대 100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계산이었어요. 유럽의 전쟁을 보십시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기사도가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적장과 1대1로 싸우고 패배한 적을 존중했어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중세 유럽 기사들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전쟁에서 져도 나라가 남아있을 때요. 왕조가 바뀔 뿐 민족은 살아남을 때 말입니다.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있어요. 화면이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한 번 지면 끝이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 있었어요. 언어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고 역사가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었어요. 명예도 기사도도 필요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췄어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중요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오른쪽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지명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교환비를 달성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웃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살수대첩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그 아래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612년이었습니다. 수나라가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쳤어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고구려는 30만 정도였어요. 숫자로 보면 싸움이 안 됐습니다. 교수님이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수나라 10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건 2,700명이었습니다. 99%가 죽었어요. 고구려 손실은 얼마였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약 10,000명으로 추정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대 100이 아니었습니다. 1대 99였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략 때문이었어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전투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보급로를 끊었어요.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할 때를 기다렸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수나라 군대가 철수를 시작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유럽이었다면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적이 물러가는데 굳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붉은 화살표가 그어졌어요. 철수하는 수나라 군대를 따라가는 화살표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어요. 살수라는 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멸했어요. 철수하는 군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돌아간 적이 다시 오니까요. 살아남은 병사들이 복수하러 오니까요. 그래서 돌아갈 사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했어요.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존이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살수대첩 1대 99 섬멸 전략.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산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산꼭대기에 돌로 쌓은 성벽이었어요. 이제 방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유럽의 성을 아십니까? 화려합니다. 높은 탑이 있고 넓은 해자가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왕을 위한 거예요. 귀족을 위한 겁니다. 평민은 성 밖에 살았어요. 화면에 유럽 성 사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산성은 달랐어요. 교수님이 한국 산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높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산성 안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마을 사람 전체가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양반도 상인도 농민도 노비도 모두 올라갔어요. 그 안에서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병사였어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싸웠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돌을 날랐습니다. 화살을 만들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어였어요. 공동체 전체가 요새였습니다. 왼쪽 여학생이 뭔가 적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귀족과 평민이 같은 공간에서 싸운다고요? 불가능했어요. 신분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모두가 필요했으니까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통 활이었어요. 이제 무기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활을 가리켰어요. 유럽에서 활은 예술이었습니다. 우아했어요. 활을 잘 쏘는 건 귀족의 교양이었습니다. 천천히 쏘고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의 활은 달랐습니다. 예술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었어요. 빠르게 많이 쏘는 것. 화면에 설명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활의 특징들이었어요. 부드럽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왜 부드러울까요? 빨리 쏘려고요. 딱딱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부드러우면 연사가 가능해요. 1분에 10발 이상 쏠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1분에 10발 이상. 적이 100m 밖에 있을 때부터 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적이 가까이 오는 동안 계속 쏴요. 100발을 쏩니다. 적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절반은 죽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교환비 1대100의 비밀이었습니다. 근접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서 미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고 적만 죽는 거였어요. 한국 병사들은 어릴 때부터 활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매일 연습했어요. 1000번 만번 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활 한 발이 빗나가면 적 한 명이 살아서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 병사가 죽어요. 슬라이드에 문장이 떴습니다. 활 한 발에 생명 한 목숨. 그래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예술이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면 됐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 강의 시작할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연단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쟁 철학은 간단했어요. 첫째, 교환비를 극대화한다. 적은 많이 죽고 아군은 적게 죽는다. 둘째, 모두가 함께 싸운다. 신분이 없다. 셋째, 효율을 최우선으로 한다. 예술은 필요 없다. 화면에 세 가지가 정리됐습니다. 이게 생존의 철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펜을 놓고 손을 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철학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이 철학이 어떻게 현대 한국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강의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환비 산성, 활, 생존,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전쟁을 수학으로 봤다. 그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흥분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연단으로 돌아왔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긴 선 위에 3개의 점이 찍혀 있었어요. 1907년, 1997년, 2021년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생존의 철학이 단순히 전쟁터에서만 작동한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점을 클릭했어요. 1907년이 확대됐습니다. 1907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리고 빚이 있었습니다.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가 나타났어요.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2월 대구에서 한 신문사 사장이 제안을 했어요. 국민이 담배를 끊어 그 돈으로 빚을 갚자고요. 담배요? 옆에 남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3월부터 전국으로 퍼졌어요. 양반이 참여했고 상인이 참여했으며 기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백정까지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참여자 명단이 나타났어요. 신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만 30만 명입니다. 총 모금액은 23만 원이었어요. 목표에는 못 미쳤습니다. 일본이 탄압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요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발적으로요.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이 지명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미야코라고 합니다. 도쿄대학에서 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십시오. 미야코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일본 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부 주도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관료들을 통해 조직했다는 문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미야코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참여 인원 30만 명이라는 숫자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인구 대비 너무 많은 숫자거든요. 일본 학자들은 실제로는 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앞줄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침착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미야코 씨,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당시 각 지역별 모금 기록입니다. 대구, 부산, 평양, 서울 각지에서 독립적으로 기록된 문서예요. 정부 문서가 아닙니다. 민간 기록이에요. 교수님이 하나씩 가리켰어요. 이 기록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운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부가 조작하기엔 너무 광범위합니다. 미야코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인원수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당시 인구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300만 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성만 따지면 약 300만 명이에요. 그중 30만이면 10%입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야코가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이에요. 이게 한 번만 일어났다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타임라인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점을 클릭했습니다. 1997년입니다. 90년 후에요. 화면에 뉴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어요. 거리에 실업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어요. 12월 3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시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혼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을 내놓았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표시됐어요. 11월 28일, 정부 발표는 12월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11월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참여 인원 350만 명입니다. 총 모금량 227톤이었어요. 당시 시세로 21억 달러였습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교수님이 타임라인을 가리켰어요. 1907년 3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1997년 350만 명이 움직였어요. 90년 차이입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었어요. 미야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명했어요. 그건 정부 캠페인이었습니다. 미야코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방송국이 조직했어요. 국가가 주도한 겁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미야코 씨, 날짜를 보십시오. 시민들의 첫 기부는 11월 말이었어요. 방송국의 공식 캠페인은 12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차이가 있어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시민이 먼저였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방송국이 뒤따른 겁니다. 미야코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척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세 번째 점을 클릭했어요. 2021년입니다. 24년 후에요. 화면에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요소수 대란이었어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디젤 차량이 멈출 위기였어요. 물류가 마비될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어요.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트렁크를 열고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소방서 앞에 놓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빠르게 차로 돌아갔어요. 차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익명이었어요. 같은 날 밤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127곳에서 익명 기부가 있었습니다. 요소수였어요. 정부 발표는 11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기부는 11월 2일이었어요. 또 먼저였어요. 앞줄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이 타임라인 전체를 띄웠습니다. 세 개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1907년, 1997년, 2021년입니다. 114년입니다. 세 번 반복됐어요.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어요. 정부보다 시민이 먼저 움직인다. 이게 우연일까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특수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패턴이에요. 114년 동안 반복된 패턴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패턴. 114년 3번.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문화는 바뀝니다. 100년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건 안 바뀌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건 DNA입니다. 유전자예요. 이 민족의 본능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2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야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DNA가 현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밝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14년 3번, 같은 행동.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DNA였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연단 앞으로 나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이제 현대를 보겠습니다. 114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서울 야경이 나타났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9월 중순쯤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주간 머물 예정이었어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다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어요. 번화가였습니다. 시간을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명동 거리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쇼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걸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당연한 풍경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걸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뉴욕시 범죄 통계입니다. 교수님이 가리켰어요. 2024년 기준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뉴욕은 580건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620건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울 통계였습니다. 서울은 78건입니다. 10만 명당요. 뉴욕의 8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LA의 10분의 1입니다. 앞줄 학생 몇몇이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서울 인구는 1000만입니다. 뉴욕과 비슷해요. 인구 밀도는 오히려 서울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범죄율은 8분의 1이에요. 왼쪽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명했어요. 경찰이 많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웃었어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경찰 인력 통계였어요. 서울 경찰 인구 1000명당 2.3명입니다. 뉴욕은 4.2명이에요. 서울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범죄율은 낮아요. 경찰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그날 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었어요. 여성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혼자 걷는 사람이 많았어요. 누구도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여성 점원 혼자 있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점원은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한강공원 사진이었습니다. 밤 풍경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갔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와 함께였지만 멀리 떨어져서 놀았습니다. 밤 10시예요. 공원에서요. 뉴욕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볼 수 없어요. 센트럴파크는 밤 1시 이후 폐쇄됩니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한강공원은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특히 미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밤 11시였어요. 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었어요.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은데 위험하지 않냐고요. 교수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위험할 게 뭐가 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당연한 거라니요?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인데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지하철 CCTV 화면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밤 9시 지하철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였어요. 뉴욕 지하철은 다릅니다. 밤에는 경계해야 해요. 주변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누가 다가오는지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지명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인간 본성은 어디나 같습니다. 한국인도 미국인도 똑같아요. 차이는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문장 하나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시스템을 만든다. 교수님이 그 문장을 가리켰어요. 한국 사회는 신뢰 위에 지어졌습니다. 서로를 믿어요. 낯선 사람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쌓여서 시스템이 됐어요. 법보다 먼저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편의점 점원이 혼자 있어도 괜찮은 이유는 뭘까요? 손님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114년 동안 쌓인 경험에서 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서로 도왔어요. 전쟁 때 함께 싸웠습니다. IMF 때 함께 극복했어요. 요소수 사태 때도 도왔습니다. 그 경험이 쌓였어요. DNA가 됐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비교표였어요. 미국은 다릅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개인주의가 강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위기 때도 혼자 해결해야 해요. 정부가 도와주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약해요. 신뢰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경계합니다. 낯선 사람을 의심해요. 그러면 범죄가 생깁니다. 범죄가 생기면 더 의심하게 돼요. 악순환입니다. 한국은 반대예요. 신뢰가 강합니다. 서로 돕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범죄가 적습니다. 범죄가 적으니 더 믿게 돼요. 선순환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특히 미국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이야기였으니까요.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걷지 못하는 현실이 떠올랐을 거예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 2주간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밤마다 거리를 걸었어요. 한 번도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뉴욕 거리를 밤 11시에 혼자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못합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오랫동안 뉴욕에 살았지만 밤에는 조심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걱정 없이 걸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슬라이드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어요.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가? 그 질문이 화면에 크게 보였어요. 강의실 200명이 그 질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답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신뢰가 어떻게 경제와 기술로 이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가?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어요. 교수님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이제 속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코로나19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초였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맞았어요.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검사 키트가 없었어요. 백신도 없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우왕좌왕했어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미국은 봉쇄를 했습니다. 유럽도 봉쇄했어요. 경제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검사소 사진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였어요. 한국은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대신 검사를 했어요. 빠르게 많이 검사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만들었어요. 차에 탄 채로 검사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10분이면 검사가 끝났어요.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일주일 걸렸어요. 유럽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통계표였습니다. 사망률을 보십시오. 교수님이 가리켰어요.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 수입니다. 미국은 3,200명이었어요. 영국은 3,500명이었습니다. 한국은 680명이었어요. 5분의 1입니다. 5배 차이가 났어요.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야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명했어요. 미야코가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교수님, 한국의 낮은 사망률은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젊은 인구가 많아요. 고령화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낮은 겁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인구 구조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십시오. 2020년 기준 한국 고령화율은 15.8%였어요. 미국은 16.5%였습니다. 거의 같았어요.
오히려 미국이 조금 높았습니다. 미야코의 표정이 굳었어요. 일본은 28.8%였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 사망률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인구 구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미야코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앉으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의료 시스템 차이입니다. 한국은 병상이 많았어요. 의사도 많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입니다. 한국은 12.4개였어요. 미국은 2.8개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많았어요. 미야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13.개입니다. 한국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왜 사망률은 높았을까요? 의사 수도 보십시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5명, 미국 2.6명, 일본 2.5명입니다. 거의 같아요. 미야코가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평온하게 말했어요. 차이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어요. 한국은 빨랐습니다. 검사가 빨랐고 추적이 빨랐어요. 격리가 빨랐습니다. 그 속도가 생명을 살렸어요. 미야코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어난 척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방산입니다. 군사장비 이야기예요. 화면에 탱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K2 전차였어요. 2022년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야기였는데 폴란드가 긴장했습니다. 옆 나라에서 전쟁이 났으니까요. 급히 무기가 필요했어요. 폴란드는 여러 나라에 연락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 탱크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납기일이 표시됐어요. 미국 납기는 3년이었습니다. 독일은 4년이었어요. 프랑스는 5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그때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말했어요. 3개월이면 첫 배송이 가능하다고요. 1년이면 100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믿지 못했어요. 3개월요? 탱크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납품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확히 3개월 만에 첫 배송을 했어요. 1년 만에 100대를 보냈습니다. 하루도 늦지 않았어요. 강의실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약속을 지킵니다. 빠르게 지켜요. 그래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폴란드는 추가 주문을 했어요. 1000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을 믿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사진이었어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삼성과 TSMC를 비교하겠어요.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력은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 납기 준수율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99.8%입니다. 거의 100%예요. 약속한 날짜에 배송합니다. 하루도 안 늦어요. TSMC는 97.2%였습니다. 높은 수치예요. 하지만 삼성보다는 낮았습니다. 2.6%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삼성을 선택해요. 교수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한국은 약속을 지킬까요?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고구려 활 사진과 반도체 칩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1400년 전 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교수님이 물었어요. 빨라야 했습니다. 정확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늦으면 죽으니까요. 반도체도 같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고객이 떠나니까요. 신뢰를 잃으니까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활에서 반도체로 이어졌습니다. 14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철학은 같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킨다. 생존을 위해서요. 그때 미야코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강의실 문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몇몇 학생이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나간 학생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그가 질문했기 때문에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실이 더 선명해졌어요. 이런 계기가 한국을 성장시킵니다. 의심이 있을 때 증명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비판이 있을 때 사실로 답하면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문화는 국가력이다. 교수님이 그 문장을 가리켰어요. 경제력만이 국가력이 아닙니다. 군사력만이 아니에요. 문화가 진짜 힘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서로를 믿는 마음이요.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이 진짜 국가력이에요. 한국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어요. 114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에서 보여줬습니다. 방산 수출에서 보여줬어요. 반도체 신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장이었어요. 크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천년 DNA가 지금 작동 중.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140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철학입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함께, 신뢰하며 이 DNA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활을 쏘던 손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성에서 함께 싸우던 정신이 코로나를 이겨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과거가 현재가 된 나라예요. 역사가 DNA가 된 민족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앞줄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명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따라 쳤습니다. 뒷줄에서도 박수가 들렸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강의실 전체로 퍼졌어요. 2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어서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앞줄 여학생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 옆 학생들이 일어섰어요. 뒷줄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어요.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렸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같이 박수를 쳤어요. 교수님이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는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껐습니다. 강의실이 어두워졌어요. 무대 조명만 연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이론을 연구했습니다. 구조주의를 믿었어요.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문화를 결정한다고 배웠어요. 그게 학문의 기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연단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어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경쟁과 협력이 함께 작동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서구 사회학은 명확합니다. 개인주의 사회는 경쟁이 강해요. 자유롭지만 신뢰가 약합니다. 집단주의 사회는 협력이 강해요. 안정적이지만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둘 다였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상시엔 개인처럼 경쟁합니다. 대학 입시를 보십시오. 취업 경쟁을 보십시오. 치열해요. 미국보다 더 치열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집단으로 변합니다. 함께 움직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췄어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수출 역사를 보십시오.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1953년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든 팔았어요.
다람쥐를 팔았습니다. 50만 마리를 일본에 팔았어요.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가발로 만들어 미국에 팔았어요. 심지어 오줌도 팔았습니다. 약 원료로 만들어 수출했어요.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건 생존이었어요. 살기 위해 뭐든 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없었어요. 오직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왔어요.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동으로 갔어요. 사막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외화를 벌었습니다. 1997년입니다. IMF가 왔어요.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금을 모았어요. 35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정부보다 먼저요. 2008년입니다. 금융위기가 왔어요.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버텼습니다. 2020년입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세계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사하고 추적하고 수출했어요.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매번 위기였습니다. 매번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매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수출로요. 함께 움직여서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DNA입니다. 손에 쥔 펜이 떨렸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해요. 묵묵히 만들고 묵묵히 팔아요. 다람쥐 팔던 나라가 반도체를 만듭니다. 가발 만들던 나라가 전기차를 만들어요. 오줌 팔던 나라가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합니다. 명확한 성격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변합니다. 바뀌어요. 진화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몸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을 조용히 바꿉니다. 큰 소리 없이 변화를 만들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압니다.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위기 때 먼저 움직입니다. 정부를 기다리지 않아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니까요.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사니까요. 이게 DNA입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나라의 평화, 그리고 성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요.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도, 독재 시절에도, IMF 때도,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물질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합니다. 신뢰요. 연대요. 함께라는 믿음이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반도체는 망가지면 끝입니다. 공장은 불타면 없어져요. 하지만 신뢰는 남습니다. 함께한 경험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DNA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 힘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요. 114년 동안 쌓인 힘입니다. 1400년 전부터 내려온 힘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견제합니다. 중국이 경계해요. 일본이 불편해합니다. 미국도 주목해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의 DNA가 두렵습니다. 위기 때마다 일어나는 민족이 두려워요. 함께 움직이는 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견제합니다. 반도체를 막으려 해요. 수출을 제한하려 합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1950년대 다람쥐 팔던 나라가 2020년대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젊은이들이 K-팝을 듣습니다. K-드라마를 봐요. 한국어를 배웁니다.
서울에 가고 싶어 해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물질보다 강합니다. 돈보다 강해요. 문화가 국가력이에요. 신뢰가 경쟁력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배운 게 한국 앞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요. 이론을 넘어선 현실을 봤으니까요. 한국은 이론이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살아있는 증명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앞줄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퍼졌어요. 뒷줄까지 번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강의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닦았지만 계속 났습니다. 교수님도 울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전율이 일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배움이구나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습니다. 박수는 2분 넘게 계속됐어요. 교수님이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당 조명이 켜졌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배낭을 챙겼습니다. 친구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나갔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학생 몇몇이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악수했어요. 몇 마디 나눴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강당이 거의 비었습니다. 교수님이 배낭을 들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강당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입구가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빛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환비, 산성, 활, DNA, 114년, 신뢰, 속도, 약속. 이 단어들이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떠올렸어요.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필기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 한 줄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론을 만든다. 또 한 줄을 띄웠어요. 한국은 현실을 창조한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유리창 밖을 봤어요. 하버드 교정이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 건축물들이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잔디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을 공부했어요. 사회학을 배웠습니다. 이론을 배웠어요. 구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건 달랐어요. 이론 너머를 봤습니다. 구조 너머를 봤어요. 사람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봤어요.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강해 전까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적었어요. 아시아의 중심은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니가 있고 도요타가 있고 기술이 앞선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는 나라쯤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줄에 적었어요.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서고 있었다. 필기구를 멈췄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어요. 만약 한국이 유럽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독일 옆에 있었다면요? 프랑스 옆에 있었다면요? 벌써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적었어요. 지리가 한국을 막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계속 침략당했습니다.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장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줄에 적었어요. 만약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미국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견제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아시아 끝에 있어서 조금 늦게 주목받았습니다. 그 사이 힘을 키웠어요. 이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필기구를 놓고 떠올렸어요. 무엇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기술력일까요? 아닙니다.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돈을 들이면 살 수 있어요.
일본도 기술이 좋았습니다. 중국도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다시 필기구를 들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짜 힘이다.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키우면 됩니다. 공장은 지으면 돼요. 돈은 벌면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만들 수 없어요. 시킬 수 없습니다. 명령할 수 없어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금을 모으는 거예요. 정부가 요청하기 전에 요소수를 기부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 나라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요. 위기가 와도 혼자 해결합니다. 정부를 안 믿어요. 일본은 집단주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시킵니다. 명령이 내려와요. 순종하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돕습니다. 위기가 오면 스스로 나섭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음 줄에 적었어요. 시켜서 하는 건 언젠가 멈춘다. 스스로 하는 건 절대 멈추지 않는다.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더 강해 보이는 이유구나. 떠올렸어요. 반도체 공장은 폭탄 맞으면 없어집니다. 승용차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건축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안 없어집니다. 함께하는 기억은 안 지워져요. DN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오늘 세계를 다시 보는 법을 배웠다. 노트를 덮었어요. 배낭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수님이 섰던 단상 앞에 섰어요.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교환비 1대100이 보였어요. 타임라인이 보였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모두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빈 강당이었습니다. 200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남아 있었어요. 울림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를 열고 나갔어요. 통로는 조용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까지 30분이 남았어요. 학생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교정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떠올렸어요. 나라를 볼 때 경제 규모만 보지 않을 겁니다. 군대 숫자만 보지 않을 거예요. 문화를 볼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볼 거예요. 함께하는 힘을 볼 겁니다. 한국을 볼 때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약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나라였어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메모를 열었습니다. 적었어요. 다음 학기 논문 주제 한국 사회의 위기 대응 방식. 저장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가 보였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교정을 걸으며 떠올렸어요. 세상에는 보이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건 쉽게 무너져요. 건축물은 부서지고 돈은 사라집니다. 공장은 불타고 기술은 따라잡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건 남아요. 신뢰는 남고 기억은 남습니다. 함께한 경험은 지워지지 않아요. DNA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힘이 진짜였습니다. 그 힘이 무서웠어요. 그 힘이 부러웠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연구할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배울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방법을요. 함께하는 힘을 만드는 방법을요. 그게 진짜 국가력이라고 말이죠. 그게 미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인데 이제 그 힘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네요. 한국인의 힘이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수천 년을 버텼다는 말,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솔직히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돌아보면 묘하게 마음에 남는 지점들이 있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였던 순간들. 명예나 체면보다 살아남는 걸 선택했던 결정들. 그 선택들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이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보통 나라의 힘을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 순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 사연을 듣고 나니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오래 남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믿고 필요할 때 함께 움직였던 기억. 그게 세대를 넘어 이어졌을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무조건 자랑으로만 끝나야 할까요? 지금의 우리는 과연 그 흐름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사연이 정답을 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